붉은 핏자국이 새겨진 경성경찰서의 마지막 밤 1938년의 경성은 짙은 암흑과 불안 속에 숨 쉬고 있었다. 폭력과 무관심이 일상이었던 거리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을 죽인 듯했다. 경성 외곽의 이 경찰서는 그날 밤 유독 싸늘했다. 폐허처럼 낡은 건물의 지하 취조실에서 마지막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얇은 벽을 뚫고 지나가 복도 끝 초소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순사 최 씨의 귀에까지 닿았다. 최 씨는 손에 쥔 종이 담배가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은 이유 모를 경련에 떨렸는데 아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은 좀 심한가? 그는 중얼거렸지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혹은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닫힌 철문 너머의 일은 늘 그의 관할 밖이었다. 아니, 모든 이의 관할 밖이었다. 그곳은 법도 정의도 아닌 오직 절대적인 명령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으니까. 그날의 비명은 짧았고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너무 길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생명이 끊어진 직후에 잔혹한 진공 상태 같은 침묵. 다음 날 새벽 경찰서장 이시희의 지시로 서둘러 사건이 은폐되었다. 공식 기록에는 행방불명 혹은 도주 중 사망으로 처리될 터였다. 지하 취조실을 청소하던 인부의 눈에 비친 것은 짙은 곰팡이 냄새를 뚫고 올라오는 붉은 피의 자국이었다. 그 자국은 닦아도 닦이지 않는 마치 벽돌 사이에 새겨진 70년짜리 낙인처럼 보였다. 소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14살, 이름은 김미경. 그녀는 취조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한 줌의 그림자처럼 흩어졌고 그녀의 비명은 그 붉은 자국과 함께 갇혔다. 서장의 서재, 은밀한 서류철에 미제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채 경찰서는 이 사건 후 묘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재정 문제 때문이라 했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괴담에 몸을 떨었다. 밤마다 들리는 희미한 울음소리, 서류가 저절로 떨어지는 소리, 심지어는 어린 여자아이의 환영을 보았다는 목격담까지. 서장의 얼굴에는 늘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건 직후 사직서를 냈고 경찰서는 일제 패망과 함께 급격히 폐허가 되었다. 마치 소녀의 넋이 그곳을 영원히 저주하듯. 시간은 무심히 흘러 70년. 그 경찰서는 이제 도심 속에 잊힌 섬, 폐서로 불린다. 삭막한 외벽과 부서진 창문, 곰팡이가 뒤덮은 복도는 시간을 잃은 유령처럼 서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그저 귀신 나오는 장소로만 안다. 아무도 그곳에 갇힌 울음이 단순한 괴담이 아닌 70년 전 사라진 한 소녀의 진실임을 알지 못했다. 폐서의 가장 깊은 곳, 지하 취조실. 70년 전의 핏자국은 희미해졌지만 그 위에 덧칠된 곰팡이와 먼지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한 청년이 카메라를 들고 그 침묵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폐서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70년의 침묵이 깨지고 붉은 진실이 세상을 향해 터져나올 참이었다. 미쳤어요, 지랑씨. 거길 진짜 간다고요? 박 PD는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차 트렁크에 우겨 넣으면서도 내내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짜증이 반반 섞여 있었다. 박 PD의 초조함은 이해가 갔다. 우리 채널 고스트 헌터 Y는 지금 위기였으니까. 한때 구독자 100만 명을 바라보던 잘나가는 미스터리 채널이었지만 최근 몇 달간 조회수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뻔한 폐가 탐방, 지루한 귀신 체험.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미치긴 누가 미쳤어. 막 PD. 이건 기회야, 기회.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피식 웃었다. 물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기회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그곳, 폐서. 70년 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경성경찰서 폐건물. 잊힌 역사와 으스스한 괴담이 뒤섞여 한국에서 가장 음산한 장소 1위에 늘 꼽히는 곳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유령이나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다. 적어도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내가 믿는 건 오직 하나, 알고리즘과 조회수였다. 내 본명은 최지랑. 하지만 화면 속 나는 싸늘하고 논리적인 척하는 미스터리 유튜버 고스트 헌터 Y다. 나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과학으로, 때로는 애매한 편집으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노는 것에 익숙했다. 이게 내 일이고 이 일을 통해 꽤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슬럼프는 가차 없었다. 통장 잔고가 주는 압박감은 어떤 귀신의 으스스함보다 현실적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패선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거긴 진짜 기운이 안 좋다고요. 몇 년 전에 거기 들어갔던 유튜버들, 카메라 고장나고 편집본 다 날리고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잖아요. 박 PD가 걱정스러운 듯 내 어깨를 쳤다. 그가 기운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번 방송의 자극적인 썸네일 문구가 떠오르고 있었다. 70년의 저주.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폐서의 비밀 같은 것들. 이봐, 박 PD. 우리 채널은 고스트 헌터지 귀신 연구가가 아니야. 공포를 연출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고. 카메라 고장? 배터리 여분으로 10개 챙겼고 편집본 날아가는 건 백업 서버로 막으면 돼. 정신과 치료는? 글쎄, 그들은 멘탈이 약했던 거고. 나는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내게 패서는 귀신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광산이었다. 위험. 위험이야말로 시청자가 돈을 내고 소비하는 콘텐츠의 본질이다. 트렁크에서 들어온 케이스를 꺼내며 나는 문득 패서의 배경을 되짚었다. 단순한 패가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폭력의 상징. 그리고 그 안에 묻힌 미제 사건 하나. 70년 전 14살 소녀가 실종되거나 혹은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 미제 사건은 패서의 괴담에 짙은 역사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바로 이 역사적 진중함과 초자연적 공포가 결합된 콘텐츠를 원할 것이다. 나는 이 둘을 섞어 최고의 스파게티를 만들 작정이었다. 일단 들어가면 절대 겁먹은 표정 짓지 마세요. 알죠? 우리는 논리적인 관찰자예요. 그리고 드론은 꼭 띄워야 해요. 패서의 전체 구도가 나와야 웅장하죠. 박 PD는 마지막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나는 그에게 이어폰을 넘겨주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가 패서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음산했다. 회색 벽돌은 세월의 곰팡이에 덮여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깨진 창문은 밤의 어둠을 집어삼킬 듯 텅 비어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녹슨 철제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마치 닫힌 적 없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나는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9월 말의 쌀쌀함과는 다른 마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습하고 끈적이는 냉기였다. 순간 내 냉소적인 가면 아래에서 진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폐건물의 기운이 아닌데. 지랑씨, 저는 여기까지예요. 장비 세팅만 해주고 밖에서 모니터링 할게요. 제가 안에 들어가면 집만 될 거잖아요. 박 PD가 손사래를 쳤다. 그는 이미 패서의 기운에 완전히 압도된 듯 보였다. 그래. 현명한 판단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혼자 들어가는 편이 연출하기 좋았다. 시청자들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고스트 헌터 Y를 보고 싶어 할 테니까. 나는 붉은 조명이 달린 카메라를 들고 패서의 문을 향해 걸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70년 전에 눅눅하고 잔혹했던 시간이 발목을 잡는 듯했다. 내가 지금 이 문을 열면 나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70년의 침묵을 깨는 존재가 될 것이었다. 자, 그럼 70년 전 경성경찰서, 이제 고스트 헌터 Y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러 들어갑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이 떨림마저도 프로페셔널한 긴장감으로 포장할 자신이 있었다. 이제 곧 내 앞에 펼쳐질 것은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라 과거와 영혼이 뒤섞인 거대한 무대였다. 나는 카메라를 켜고 패서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그리고 쇠락한 나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플래시를 터뜨리자 복도가 마치 깊은 바닷속처럼 길게 이어졌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벽돌 가루가 흩어져 있었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졌다. 외부에서 느끼던 차가운 기운은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욱 명확해졌다. 단순한 온도차가 아니라 어떤 무거운 감정이 응축된 듯한 냉기였다. 현재 시각 23시 58분.
저는 경성경찰서 폐건물, 즉 폐서의 1층 복도에 진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70년 이상의 세월이 그대로 멈춘 공간입니다. 바닥과 벽면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며 나는 평소처럼 냉철하고 담담한 척 설명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사실 이곳은 내 예상보다 훨씬 진짜 같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난 수많은 낙서였다. 현대적인 그래피티가 아닌 붓이나 뾰족한 것으로 긁어낸 듯한 글씨들이었다.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는 일본어 또는 절규에 가까운 단어들의 파편이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장군이라는 한자였다. 굵고 거칠게 쓰인 그 글자는 벽을 뚫을 듯한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장군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일제시대 때 사용되던 비공식적인 명칭이거나 아니면 이곳을 지배하던 누군가의 별명이었을 수도 있겠죠. 추후 역사 연구가와 연결해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태연하게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장군이라. 꽤 거물이었나 보군. 하고 생각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천장에서는 눅눅한 물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밟았다. 2층은 주로 사무실이나 숙직실로 사용되었던 듯 방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 대부분의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쪽 벽에 걸려있던 낡은 거울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리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거울 전체가 묘하게 흐릿한 물결처럼 일렁이는 듯했다. 저 거울 좀 이상하죠? 왠지 모르게 초점이 안 맞는 느낌입니다. 빛의 굴절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유리가 오래되어서 그런 걸까요? 나는 거울 가까이 다가섰다. 순간 내 뒤편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아주 작고 분명히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 아파.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고스트 헌터 Y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박 PD는 밖에 있고 이 건물에는 나 혼자였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방금 미세한 노이즈가 잡혔습니다. 혹시나 벽을 타고 들어오는 외부 소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녹화 장비를 투입해야죠. 나는 챙겨온 소형 EMP 전자기장 탐지기와 특수 마이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 장비들은 귀신이 아닌 에너지 변화를 감지하는 도구라고 늘 주장해왔다. 내가 이성적으로 움직일수록 시청자들은 더 공포를 느낄 테니까. 장비를 켜자 EMP 기기에서 미세한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숫자는 평소 폐가에서 잡히는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 이건 정말 뭔가 있긴 있구나. 내 냉소적인 태도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때 1층 복도에서 무언가가 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슥, 슥. 마치 무거운 물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명백히 위협적이었고 장비를 세팅하던 내 손이 멈췄다. 박 PD, 들립니까? 지금 1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나는 붉은 조명을 켠 채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다. 복도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소리는 멈춘 상태였다. 나는 마이크의 감도를 최대로 올리고 복도를 따라 나아갔다. 그 끝에는 철문으로 굳게 닫힌 지하 계단이 있었다. 이곳이 바로 70년 전 미경 소녀가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취조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끈적한 냉기가 새어나왔다. 나는 이 문을 여는 순간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니라 70년 전의 진실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내 심장이 뛰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프로페셔널한 긴장감으로 포장할 수 없는 순수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녹슨 철문을 힘껏 밀었다. 삐걱거리는 쇳소리는 마치 7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무덤의 뚜껑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철문 뒤편의 공기는 지상과는 확연히 달랐다. 습기를 머금은 끈적한 냉기가 숨막히게 나를 감쌌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쇠 비린내가 섞여 들어왔다. 지하 취조실. 바로 이곳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끝난 장소였다.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2개의 작은 방과 좁은 복도였다.
벽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는데 곳곳에 알 수 없는 검붉은 자국들이 넓게 퍼져 있었다. 이 자국들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게 그 붉은 핏자국인가? 지금 저는 지하 취조실에 진입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매우 무겁고 EMP 수치가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벽면의 붉은 자국은 단순한 녹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애써 이성적인 척하며 카메라에 대고 중계했다. 하지만 손에 쥔 카메라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이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공포는 연출이 불가능한 종류였다. 복도의 끝, 가장 작고 어두운 취조실 안으로 들어섰다. 방 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역시 붉은 자국과 함께 긁힌 흔적들이 가득했다.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다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복도에서 들었던 아파보다 훨씬 선명하고 절망에 찬 목소리였다. 엄마, 무서워요.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헛것이 아니다. 내 귀에 선명하게 꽂힌 소리였다.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다. 아니, 이건 녹음되어 있는 거다. 과거의 소리 에너지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야. 귀신이 아니라 과학적 현상일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나는 방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일제시대의 기록들 같았다. 종이들은 곰팡이에 절어 부스러질 지경이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그 더미를 들췄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군용 탄약통처럼 생긴 묵직하고 검은 상자였다. 이건 흥미롭습니다. 70년 전 서류 더미 밑에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 같습니다. 나는 카메라에 상자를 비췄다. 뚜껑은 녹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나는 공구함에서 작은 망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상자의 경첩 부분을 두드렸다. 강철이 비틀리는 소리. 징그럽게 길게 울렸다. 마침내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3가지 유품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낡은 초상화였다. 먹으로 그린 듯한 그림에는 한복을 입은 14살 소녀가 웃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표정, 맑은 눈빛. 바로 김미경 소녀였다. 두 번째는 곰팡이 냄새를 이겨낸 듯한 작은 가죽 일기장이었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일제시대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필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1938년 5월 12일. 경성 북부 미경이라고 쓰여 있었다. 세 번째는 녹슨 머리핀 하나였다. 흔한 디자인이 아닌 작은 동백꽃 모양이 새겨진 머리핀이었다. 나는 초상화를 카메라에 가까이 비추며 숨을 삼켰다. 시청자 여러분, 이 초상화의 소녀가 70년 전 이 폐서에서 실종된 김미경 소녀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 이 안에 70년 전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소한 일상, 학교 이야기, 그리고 점차 변해가는 내용. 5월 20일. 오늘은 학교 선생님이 무서웠다. 나에게 자꾸 이상한 것을 물어보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도. 5월 25일. 아빠 친구분이라고 하신 장군 아저씨가 자꾸 우리 집을 찾아오신다. 엄마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저씨는 나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아저씨 눈이 너무 차가웠다. 5월 30일. 오늘 밤 장군 아저씨가 나를 데리러 오셨다. 경찰서에 가면 아빠가 계신다고 하셨다. 엄마는 울고 나는 무서웠다. 이 일기장을 혹시 누가 보게 된다면. 글은 여기서 끊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잉크가 번져 있었고 종이는 눈물로 얼룩진 듯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장군. 2층 복도 벽에서 보았던 그 거칠게 쓰인 한자였다. 미경 소녀는 경찰서에 끌려왔고 그 배후에는 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미경의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 소녀를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이 일기장은 70년 전 미경 소녀가 겪은 잔인한 기록입니다. 나는 평소의 냉소적인 말투를 완전히 잃었다.
내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미경 소녀는 아버지의 비밀 때문에 이곳에 갇혔고 그 기록은 은폐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이 경찰서가 묻고 싶었던 진실, 소녀의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철제 상자 아래에서 초상화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초상화 속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향해 빛나는 듯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초상화를 잡으려 했고 내 손이 초상화에 닿는 순간 강렬한 냉기와 함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귓가에는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를 기억해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염원이었다. 나는 그 염원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나는 단순한 조회수를 쫓는 유튜버가 아니었다. 70년 전 잊힌 소녀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대변인이 되어버렸다. 이 진실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동이 막 트고 있었다. 눅눅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폐선은 옅은 아침 햇살 아래서도 여전히 음산했지만 내 손에 쥔 상자의 무게감은 나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70년 묵은 미제살인 사건의 증거물이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 PD가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지랑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1시간 전에 CCTV가 갑자기 다 꺼졌고 EMP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 상자는 뭐예요? CCTV가 꺼졌다고? 외부 요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군. 나는 상자를 조수석에 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자 안에는 초상화, 머리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경 소녀의 일기장이 있었다. 이것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내 채널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이 될 터였다. 하지만 세상은 정의만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폐서에서 돌아온 지 불과 하루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최지랑 씨 맞습니까? 우리는 폐서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광역수사대입니다. 당신이 무단 침입하여 국유 재산을 훼손하고 현장에 보존되어 있던 미등록 유물을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들이 폐서의 진실을 은폐하려던 장군 세력과 관련된 현재의 공권력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역시 70년 전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미등록 유물이라니요? 그건 일제시대 고문 희생자의 유품입니다. 오히려 경찰이 은폐하고 있던 역사적 기록 아닌가요? 내가 반문하자 상대방은 한층 더 냉정하게 대응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현장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물품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최지랑 씨에게 좋을 겁니다. 경찰의 압박은 명확했다. 그들은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을 공개하기 전에 상자를 회수하여 다시 묻어버리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대로 상자를 넘겨줄 수 없었다. 내 손에 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소녀의 마지막 목소리였으니까. 나는 박 PD에게 연락해 당분간 잠수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상자 속 초상화와 일기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했다. 일기장의 내용은 단편적이었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다. 나는 소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다. 아니,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박 PD의 도움을 받아 한 무속인과 접선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무속인이었지만 영적인 기운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연화는 내 앞에 놓인 초상화와 동백꽃 머리핀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고, 삭은 기운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건 그냥 한이 아니에요. 비통이에요. 맑은 기운이 끔찍하게 꺾여버린 기운. 나는 그녀에게 폐서에서 있었던 일과 소녀의 일기장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연화는 내 말을 묵묵히 듣더니 말했다. 경찰의 방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아이는 70년 전에도 공권력의 그늘 아래서 희생되었고 지금도 그 그늘이 진실을 가리려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직접. 그녀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말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굿을 해야죠. 하지만 단순히 위로하는 굿이 아니라 기록을 여는 굿을 해야 해요.
제 실력으로 당신의 영혼을 잠시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아이의 주파수에 맞춰서 꿈을 통해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나는 반신반의했다. 평생 이성만 믿고 살았던 내가 이제 무당의 굿에 의지해야 한다니. 하지만 꿈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아이디어가 내 냉소적인 관점을 자극했다. 어쩌면 이것이 과학적 현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진실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화는 작은 방에 천막을 치고 굿 준비를 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춤사위는 격렬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경의 초상화와 머리핀을 제단 위에 올렸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은 고스트 헌터 Y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녀의 슬픔을 나누어줄 친구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그 아이의 염원만 받아들이세요. 나는 연화의 말대로 눈을 감고 북소리의 의식을 맡겼다. 징이 울리고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내 의식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폐서의 차가운 기운이 내 심장 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었다. 나는 소녀를 만나기 위해 70년 전 경성의 밤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들었던 북소리는 어느새 아득한 물소리로 변해 있었다. 내 몸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시야는 마치 수묵화처럼 옅은 회색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회색의 안개가 걷히면서 눈앞에 경성의 밤거리가 나타났다. 나는 꿈속에 있었다. 연화가 말했던 미경 소녀의 주파수에 맞춰진 시공간을 초월한 꿈이었다. 주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가스등과 전차의 희미한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낯선 복장을 하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일본어와 뒤섞인 조선말이 들려왔다. 모든 것이 7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낯선 이방인이 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꿈이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이게 꿈이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1938년의 경성 거리를 걷고 있잖아.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경성 경찰서였다. 현재 내가 방문했던 폐서의 모습과는 달리 웅장하고 위압적인 형태를 하고 있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건물 안팎에서는 권위적이고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경찰서의 외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건물 뒤편 아주 작은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창문 아래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바로 내가 폐서 지하에서 들었던 소녀의 울음소리였다.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둔탁한 소리. 말해. 내 아버지의 동지는 누구야? 그 물건은 어디에 숨겼어? 굵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울림통처럼 방 안을 채웠다. 그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바로 일기장 속에서 언급되었던 장군의 목소리일 것이다. 남자는 조선말을 썼지만 그 억양과 말투에는 명백히 지배자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70년 전 미경 소녀가 겪었던 폭력과 고통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영적인 증언이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지하 취조실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가스등 아래 14살 소녀 김미경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초상화 속의 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앞에 선 남자는 크고 덩치 좋은 체격이었으며 제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몰라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경의 애절한 목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다. 그때 방의 문이 열리더니 또 다른 인물이 들어섰다. 하얀색 제복을 입은 날씬하고 키가 큰 남자였다. 그는 방금 전에 거친 남자와는 달리 부드럽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미경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미경아, 울지 마. 아저씨는 내 아빠 친구잖아. 아빠가 내게 숨긴 비밀만 알려주면 돼. 아저씨는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단다. 나는 그 미소에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이 하얀 제복의 남자는 미경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진짜 배후 같았다. 하얀 제복의 남자가 다가서자
미경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저씨가 나쁜 사람. 그때 하얀 옷을 입고 오셨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깨달았다. 범인은 장군이라고 불린 거친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 장군은 표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였을 뿐 진실로 소녀를 유인하고 억압한 것은 친절한 미소 뒤에 숨은 이 하얀 제복의 남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미경의 시선이 창문 밖을 향했다. 정확히 내가 숨어있는 곳을 향했다. 눈이 마주쳤다. 70년의 시간을 넘어 죽은 소녀의 눈빛과 현재의 내가 마주한 것이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경은 아주 희미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나를 향해 속삭였다. 나가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내가 이 꿈을 꾼 이유이자 내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전했다. 그 순간 하얀 제복의 남자가 미경을 거칠게 붙잡았고 창문 밖의 세상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강한 충격과 함께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연화가 마련한 방의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징소리는 멈췄고 연화는 땀을 흘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셨군요. 그 아이의 슬픔과 그날 밤의 진실의 일부분을.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에는 젖은 흙이 묻어 있었다. 경성의 밤거리 바닥에 젖은 흙. 꿈이었지만 그것은 현실의 증거였다. 하얀 제복의 남자. 이제 나는 진실을 알았고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며칠 밤낮으로 나는 하얀 제복의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일기장에 쓰인 장군이 단순한 폭력 집행자라면 그 미소 뒤에 숨은 배우가 바로 미경 소녀를 억압했던 진짜 악일터였다. 그는 일제시대의 경찰 고위 간부였거나 혹은 그와 깊은 관련이 있는 친일파 거물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그 하얀 제복의 남자를 찾아내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이정훈 교수에게 연락했다. 그는 역사적 자료와 씨름하며 내게 친일파 청산사와 당시 경찰 조직의 기록을 뒤져보라고 조언했다. 1938년 경성 북부경찰서와 연관된 고위직 중 하얀색 제복 특정 계급을 의미를 착용하고 해방 후에도 권력을 유지했거나 자손이 번성한 집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며칠간의 패인 같은 검색 끝에 나는 하나의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최재훈. 해방 후에도 경찰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후에 대규모 건설 재벌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그의 젊은 시절 사진 속 제복은 희미했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과 친절한 듯 냉정한 미소가 꿈속의 하얀 제복의 남자와 소름 돋게 겹쳐졌다. 더구나 최재훈은 최근까지도 폐서 부지를 사들여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현재 나를 압박하던 광역수사대의 배후에 그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진실을 묻으려 했던 과거의 범인이 현재에 와서도 돈과 권력으로 그 장소를 영원히 봉인하려 했던 것이다. 박 PD, 이제 알겠어. 이 싸움은 70년 전의 범죄와 현재의 부패한 권력이 얽힌 전쟁이야. 나는 박 PD에게 모든 자료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최재훈이 미경 소녀를 죽인 진짜 범인이라고 확신해.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재훈의 주변은 철옹성이었다. 그때 이정훈 교수가 뜻밖의 정보를 가져왔다. 지랑군, 최재훈이 젊은 시절 취미로 카메라와 사진을 찍는 것에 집착했다고 해. 특히 개인 서재를 마치 금고처럼 관리했다는 소문이 있어. 혹시 그 안에 기록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카메라와 사진? 어쩌면 미경 소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잔인한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이 가능했다. 경찰의 감시와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나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최재훈의 서재에 접근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불법적인 침입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잠시 정의에서 벗어나는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고스트 헌터 Y가 아닌 본연의 해커 최지랑으로 돌아갔다. 박 PD는 내 결정을 극구 말렸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대로 상자를 넘겨주면 미경 소녀는 영원히 잊힐 거야.
나는 소녀와 약속했어. 이건 내 개인적인 명예를 넘어선 일이야. 최재훈의 비밀 서재가 있는 저택은 삼엄했다. 나는 밤을 틈타 드론을 띄워보안 시스템을 파악했고 새벽 3시 그림자처럼 저택에 침입했다. 심장이 목까지 치솟는 듯했다. 나는 돈과 명예, 자유 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발각되면 내 삶은 끝이었다. 서재는 예상대로 거대한 금고 같은 곳이었다. 나는 디지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희미한 전등 아래 먼지 쌓인 책들과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벽면,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철제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과 수십 개의 필름 릴, 그리고 또 하나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첩의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그 사진들은 미경 소녀가 지하 취조실에서 겪었던 고문과 폭력의 순간을 담고 있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최재훈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뒤편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장군이 소녀를 압박하는 모습.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이 그대로 현실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과 필름을 모두 챙겼다. 이것은 미경 소녀의 한을 풀어줄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였다. 상자를 닫고 돌아서려는데 서재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누구냐? 최재훈의 경호원들이었다. 나는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경보음이 울렸고 저택 전체에 불이 켜졌다. 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붙잡힐 위기에 처했다. 진실을 쟁취하기 위해 감행한 위험한 선택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서재를 울렸다. 나는 등에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손에는 최재훈의 기록이 담긴 철제 상자와 미경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이것들이 내 생명이자 소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잡아! 놓치지 마! 경호원들이 달려왔지만 나는 폐서 탐험을 통해 단련된 날렵함과 재빠른 판단력으로 그들의 포위망을 벗어났다. 창문을 깨고 2층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발목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을 때 뒤에서는 이미 경호원들의 차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나는 미경의 진실을 공개할 마지막 기회인 생방송을 위해 오직 박 PD와 약속했던 장소, 폐서로 향했다. 그곳만이 진실을 폭로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폐서에 도착했을 때 박 PD는 이미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랑씨, 무사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박 PD는 내 손에 들린 녹슨 철제 상자와 피 묻은 손을 보고 경악했다. 시간 없어. 당장 방송 켜. 오늘 밤 모든 걸 끝낸다. 나는 서둘러 상자를 열고 사진과 필름 릴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그리고 미경의 일기장을 가장 중앙에 펼쳤다. 경찰과 최재훈 세력이 폐서에 도착하기 직전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내 얼굴은 피곤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안녕하세요. 고스트 헌터 Y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진실 헌터 Y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늘 밤 저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하게 은폐되었던 70년 전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진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부패와 폭력의 기록입니다. 나는 미경의 일기장, 초상화, 그리고 최재훈의 비밀 서재에서 확보한 사진들을 차례로 화면에 비추기 시작했다. 이 초상화 속 소녀의 이름은 김미경입니다. 1938년 그녀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자료의 행방을 추궁당하며 경성경찰서 지하 취조실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고 고문 장면을 기록으로 남긴 자가 바로 현재 거대 재벌 총수인 최재훈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충격적인 사진들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젊은 최재훈이 냉소적으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고통받는 어린 소녀의 모습. 7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미경 소녀의 영혼이 내게 보여주었던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냈다. 미경 소녀의 시선으로 본 그날 밤의 진실. 나는 미경의 일기장을 펼쳐 소녀의 글을 읽는 동시에 내 안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 그녀의 시선으로 과거를 재현했다. 1938년 10월 3일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미경은 지하 취조실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거친 장군이 그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동안 하얀 제복의 남자 최재훈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폭력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폭력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미경아, 내 아버지의 기록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너에게도 중요해. 내가 지금이라도 말하면 너는 살 수 있어. 아저씨는 널 구해주고 싶단다. 최재훈의 친절한 미소는 미경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최재훈이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논하던 믿었던 삼촌과 같은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일제의 영혼을 팔아넘긴 배신자였다. 미경은 결국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물건이 묻힌 장소를 가슴에 묻었다. 최재훈은 분노했지만 폭력을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이때 취조실에 홀로 남겨진 미경은 마지막 힘을 짜내 벽에 피로 글씨를 남겼다. 나를 잊지 마세요. 배신자. 하얀 옷. 이것이 내가 패서 벽에서 보았던 희미한 붉은 자국, 그리고 70년 전의 울음이 벽에 새겨진 기록이었다. 최재훈이 돌아왔을 때 그는 미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녀를 마지막까지 폭행하고 은폐했다. 그는 일제에 충성을 바치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미경의 죽음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그 잔인한 기록이 바로 내가 지금 세상에 공개하고 있는 사진첩이었다. 진실의 폭로, 그리고 희망. 이 소녀의 삶은 70년 동안 공권력과 부패한 자들의 욕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이 끊기더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 진실을 퍼뜨려 주십시오. 내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실시간 동시 접속자는 수백만 명을 넘겼고 댓글창은 분노와 충격으로 도배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폐서의 정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재훈의 지시를 받고 나를 체포하고 방송을 강제로 종료시키려 했다. 최지랑 씨, 당신은 불법 침입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체포?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이미 세상에 퍼졌습니다. 미경 소녀의 울음은 이제 더 이상 갇히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강제로 꺼지는 순간 나는 미경의 초상화를 꽉 끌어안았다. 그 순간 폐서의 차갑고 눅눅했던 공기가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맑고 깨끗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요, 아저씨. 소녀의 넋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이다. 나는 체포되었지만 70년 만에 정의가 승리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손에 쥔 상자의 무게는 이제 속죄의 기록이 되었다. 체포영장은 예고 없이 마치 폐서의 스산한 냉기처럼 들이닥쳤다. 최지랑이 막 편집을 마친 파일들을 백업 드라이브에 옮기고 있을 때였다. 경찰 2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움직임은 단호했다. 최지랑 씨, 당신을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랑은 순순히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을 바라보았다. 그는 박 PD에게 마지막으로 고갯짓했다. 이거 꼭 올려. 무슨 일이 있어도. 박 PD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차 안에서 지랑은 창밖을 보았다. 그의 휴대폰은 이미 압수당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쯤 그의 목숨을 건 최후의 방송이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폭풍처럼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수갑의 차가움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했다는 뜨거운 만족감이 그의 심장을 채웠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세상은 뒤집혔다. 지랑이 폭로한 70년 전의 진실과 최재훈 일가의 비리가 담긴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천만 뷰를 돌파했다. 단순히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사회적 파문이었다. 미경 소녀의 이름은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폐서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의 태도는 겉과 속이 달랐다. 공식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지랑을 강력하게 신문했지만 담당 경찰관들의 눈빛에는 묘한 존경심이 스며 있었다.
그들 역시 거대 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된 과거의 은폐를 알고 있었다. 박 PD는 지랑의 지시대로 모든 영상을 완벽하게 백업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채널 고스트 헌터 Y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미스터리 채널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묵은 진실을 폭로하는 거대한 진실의 확성기가 되었다. 최재훈 일당은 당황했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랑의 영상에는 반박할 수 없는 미경의 일기장과 초상화라는 증거, 그리고 미경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기에 힘을 쓰지 못했다. 그들의 권력은 70년의 시간 앞에 무력했다. 최재훈은 분노에 떨었다.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역사가 한낱 유튜버의 괴담 방송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마지막 수단을 강구했다. 법적 공방과 함께 지랑의 방송을 조작된 허위 사실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펼쳤다. 저 유튜버는 돈 때문에 과거의 비극을 이용하는 사기꾼입니다. 그의 영상은 특수효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이미 대중의 분노 앞에 힘을 잃었다. 특히 연화무당이 방송에 출연하여 지랑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제가 본 그 소녀의 너끈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정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화무당의 간절한 호소와 함께 수많은 역사학자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지랑의 변호를 맡겠다며 나섰다. 이정훈 교수 역시 미경 소녀의 기록과 관련된 역사적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며 지랑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박 PD는 밖에서 지랑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다. 그는 시청자들과 함께 최지랑 구명 운동을 펼쳤고 매일같이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랑은 구금된 채 밖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만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위대의 함성과 언론의 열띤 보도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법원에서 지랑의 석방이 결정되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여론의 압력과 명확한 역사적 증거 앞에서 법원 역시 더 이상 거대 세력의 눈치를 볼 수 없었다. 지랑이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인파와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고스트 헌터 Y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찾아낸 영웅이었다. 최지랑의 석방은 최재훈 일가 몰락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결국 미경 소녀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거액의 벌금과 함께 몰락을 맞이했다. 권력은 70년의 세월을 이길 수 없었다. 지랑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미경 소녀에게 합당한 위로를 해주어야 했다. 그는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했다. 폐선은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철거될 수 없었고 보존이 결정되었다. 지랑은 폐서를 김미경 소녀 기록관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곳은 더 이상 괴담이 깃든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70년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추모와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폐서를 기록관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최지랑은 이 프로젝트의 명예기획자로 위촉되었다. 그는 폐서의 지하 취조실을 다시 찾았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 이제는 붉은 핏자국 대신 새하얀 대리석과 미경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그가 취조실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나 음산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대신 아주 희미하게 가늘고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갇혀있던 럭키 마침내 자유를 얻고 기뻐하는 것처럼. 지랑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고스트 헌터가 아니라 진실을 찾고 영혼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 최지랑의 구속은 길지 않았다. 그의 방송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과 대규모 구명운동, 그리고 변호인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체포 48시간 만에 그는 무죄로 풀려났다. 석방되는 순간 그는 경찰서 앞에서 환호하는 박 PD와 연화무당,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을 보았다. 그는 이제 냉소적인 유튜버가 아니라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최재훈 일가는 급속도로 몰락했다. 미경 소녀 사건의 은폐는 시작이었을 뿐 그의 거대 건설사를 둘러싼 수많은 비리와 횡령 혐의가 대대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권력과 부는 70년 전의 진실 앞에서 힘을 잃었다. 최재훈은 모든 것을 잃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지랑은 석방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대신 미경 소녀의 마지막 위로에 집중했다. 서울시는 폐서를 김미경 소녀 기록관으로 명명하고 공식적인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랑은 명예기획자로 위촉되었다. 기록관 개관일 그 전날 밤 지랑과 박 PD, 연화무당은 폐서의 마당에 모였다. 연화무당은 소녀의 넋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마지막 위령제를 준비했다. 이건 일반적인 굿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묶인 채 70년 동안 울어왔던 소녀에게 주는 해원의 선물입니다. 연화무당의 목소리는 숙연했다. 지랑은 미경의 일기장과 초상화를 들고 폐서의 가장 깊은 곳, 지하 취조실로 향했다. 그 방은 더 이상 음산하지 않았다. 지랑의 폭로가 시작된 이후 지하의 붉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다. 지랑은 취조실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조용히 미경의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나의 꿈이 이 땅에 묻혀 사라지지 않기를. 나의 이름이, 나의 눈물이 잊히지 않기를. 그가 마지막 구절을 읽어내려가자 밖에서 연화무당의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징소리는 폐서의 낡은 벽을 타고 70년의 시간의 장막을 찢는 듯 울려 퍼졌다. 위령제의 절정이었다. 그 순간 지랑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뜨거워지더니 그의 눈앞에 희미한 소녀의 형상이 나타났다. 김미경 소녀였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소녀는 지랑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고맙다는 무언의 인사였다. 그녀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지막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평온하고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와 함께 소녀의 형상은 빛이 되어 완전히 사라졌다. 지랑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70년 묵은 한이 마침내 해소되는 것을 목격한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폐서의 지하에는 70년 동안 갇혀있던 울음 대신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했다. 위령제가 끝난 후 연화무당은 지랑에게 다가왔다. 이제 폐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녀의 넋이 해원하여 편안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지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폐서의 낡은 철문을 닫았다. 그 문은 이제 공포의 출입구가 아니라 위로와 기억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는 뒤돌아 폐서의 외벽을 바라보았다. 검붉게 얼룩져 음산했던 폐서는 이제 막 역사적 기록관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폐서의 문은 닫혔다. 하지만 그 침묵은 70년 전의 억압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와 성찰을 위한 새로운 침묵이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된 지 2년 후 폐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일제 경성 경찰서라는 음산한 이름 대신 김미경 소녀기록관이라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 붙었다. 붉은 벽돌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음습했던 내부 공간은 햇빛이 잘 드는 깨끗한 전시실로 개조되었다. 지하 취조실. 이제 이곳은 기록관의 가장 중요한 전시 공간이 되었다. 붉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김미경 소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초상화 아래에는 그녀의 손때 묻은 일기장 사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70년 전 한 소녀가 겪은 고통과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한 시대의 아픔을 묵묵히 마주했다. 최지랑은 더 이상 고스트 헌터 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그의 채널명은 진실 헌터 Y로 바뀌었고 그는 미스터리가 아닌 잊힌 역사적 진실을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 기자형 유튜버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기록관의 명예기획자로서 종종 이곳을 찾아 방문객들을 안내하곤 했다. 박 PD는 이제 지랑의 소속사 대표가 되어 그의 진실 추적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폐서 사건을 겪으며 상업적 성공 대신 사회적 가치를 쫓는 진정한 제작자로 거듭났다. 연화무당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신령한 굿을 하지 않았지만 지랑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잊히지 않았다. 소녀의 웃음소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도록 그 기록을 지키세요. 폐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잊힌 과거의 역사를 직면하고 그 속에서 약자였던 소녀의 인권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경이법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도 한층 강화되었다. 최지랑은 기록관의 한 전시실에 놓인 오래된 경성경찰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70년 전 그 사진 속의 낡은 건물은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희망과 기억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문득 폐서에 처음 들어섰던 날을 회상했다. 그때의 그는 냉소적이었고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았다. 하지만 미경 소녀의 울음은 그의 심장을 두드렸고 그를 진정한 정의의 길로 이끌었다. 지랑은 기록관을 나섰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기록관 앞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70년 전 비극적인 울음소리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문득 지하 취조실에서 미경 소녀의 영혼이 사라지기 직전 보았던 평온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는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지랑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방송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이 땅의 수많은 미경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는 박 PD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준비됐어? 이번에는 잊힌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추적해볼까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세상을 향한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폐서의 문은 닫혔지만 진실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었다. 시간은 미경 소녀의 한이 풀린 후로도 고요히 흘렀다. 낡은 경성경찰서, 그 음산했던 폐서의 문은 영원히 닫혔지만 그 자리에 세워진 김미경 소녀 기록관의 문은 매일 아침 해와 함께 경건하게 열렸다. 기록관의 마당에는 푸른 잔디가 깔렸고 한쪽에는 작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 김미경의 머리핀을 닮은 그 동백꽃은 봄마다 붉은 꽃을 피워 70년 전 비극적인 밤을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맹세처럼 피어났다. 꽃잎이 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작은 핏빛 꽃잎에서 소녀의 순수한 희생을 기억했다. 최지랑은 진실 헌터 Y로서 계속해서 잊힌 역사의 그림자를 추적했다. 그의 방송은 더 이상 공포를 팔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카메라를 통해 억압받았던 약자들의 목소리를 증언했고 그의 영향력은 한 개인의 탐사 방송을 넘어 사회 정의의 바로미터가 되었다. 그는 때로는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그저 미경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랑은 박 PD와 함께 기록관을 찾았다. 지하 취조실은 여전히 가장 조용하고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들은 벽에 걸린 미경 소녀의 평온한 초상화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빛은 더 이상 울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70년의 시간을 뚫고 마침내 해원을 이룬 영혼의 맑은 미소였다. 지랑 씨, 이제 정말 아무 기운도 없네요. 박 PD가 속삭였다. 지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은 갇혔던 게 아니었어. 우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뿐이지. 이제 그녀는 자유로워. 그들은 취조실을 나와 햇빛이 가득한 기록관의 로비를 걸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70년 전 미경의 유품과 함께 최재훈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대 재벌의 몰락 기록이 대조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과거의 폭력은 현재의 정의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폐서 사건은 한 유튜버의 집착이 70년 묵은 한을 풀고 거대 권력의 부패를 무너뜨린 기적적인 이야기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하지만 지랑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소적인 이성이 순수한 양심에 굴복한 과정이었으며 한 소녀의 희생이 남긴 영원한 책임감이었다. 지랑은 기록관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다. 닫힌 철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곰팡내와 쇠비린내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냄새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백나무를 바라보았다. 미경아, 너의 울음은 이제 이 땅의 정의를 지키는 가장 강렬한 울림이 되었단다. 지랑은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다음 진실을 찾아 걸어나갔다. 폐서의 문은 닫혔지만 진실을 향한 그의 카메라는 영원히 켜져 있을 터였다.